국민의힘, 네.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옳지 않아요. 저렇게 정체성을 숨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만큼 자신이 없는 인기가 없을 때 만들어진 정당이라 이름을 싹 꼬아서 만든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게 통합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건 그만큼 분열이 많이 됐다는 거죠. 분열이 많이 됐으니까 좀 통합해보자고 통합해보자고 이름에 통합을 집어넣어서 아 이거 너무 웃기다.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대통합민주신당 뭐 예? 그걸 집어넣잖아요. 아 웃기다.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새정치가 있어요. 아 그러네. 새정치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그건 뭐냐? 얼마나 정치 불신의 대상이 됐으면 이름을 새정치로 만들겠어.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가 왔기 때문에 당명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치 스타트업 뉴에이즈가 만드는 2030을 위한 정치 공부 방송 정치 이건 아니지의 진행자 박혜빈입니다. 오늘은 저희 주제가 2030 정당 탐구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래인데요. 이거 2030 세대가 양당 모두를 좀 지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무당층이 아무래도 좀 높은데 정당이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오히려 좀 세계관을 더 이해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어떤 채널을 보면 이 정당에 항상 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보다 오히려 성찰하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래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우상호 의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상호입니다. 네, 저희가 11 인턴으로 사실 모신 거거든요. 11 인턴이요. 근데 인턴님 하는 일이 뭐?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정치 공부 방송을 하는데 현장에 계셨던 역사를 실질적으로 안에서 경험하신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여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인턴님 혹은 상호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그럼 제가 상호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호님을 인턴으로 모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가 아마 202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패배를 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셨고 그때 당시에 혁신위원회로 새로고침위원회라고 하는 프로젝트 TF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비대위원장 직속 TF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새로고침위원을 하면서 사실 상호님을 뵙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저는 되게 이걸 할까 말까 안 그래도 스타트업은 너무 바쁘고 가서 뭐 내가 도움이나 되겠어 막 이러던 상황에서 굉장히 해보고 싶다고 느꼈던 이유는 진보도 보수의 이념도 사실 이제는 낡은 개념이고 이제 반윤석열을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유권자에게 설득력을 갖추는 정당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유권자층을 먼저 웹조사를 통해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보자라고 하는 세계관의 접근성 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추천으로 정치에 입문하신 4선 국회의원이고 유혈항쟁 당시의 연세대학교 총학세장이셨던 민주화 세대 대표주자이시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민주당 1999-2024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냥 민주당이라고 하면 돼요. 민주당. 민주당 책 민주당 1999년에서 2024년까지. 네, 책을 집필하셔서 사실 민주당 당원 30년 차이시는 거죠. 25년. 27년 차죠. 27년 차.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만저만 요만해서 꼭 모시고 싶었다라고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번 자기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제가 너무 소개를 다 잘해버렸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전 4선 국회의원 우상호입니다. 그리고 원래 대학은 시인이 되고 싶어서 연세대 국문과를 갔고 또 연세문학회 회장을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발로 학생운동 진영으로 가서 그래서 후배들하고 함께 학생운동을 했죠. 아마 보통 군대 가면 학생운동을 그만두는데 네.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학생운동을 안 하고 있다가 네. 군대 갔다 와서 제발로 학생운동 한다고 이제 기어 들어간 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어쨌든 99년, 87년 이한열여사 돌아가실 때 그 총학생회장을 했고 6.25항쟁 통해서 요즘 얘기하는 소위 87 체제 네. 그 개헌을 성공해서 이제 비로소 한 20여 년 만에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역할도 했던 사람이고요.
좀 자랑을 하자면 이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네. 국회에서 탄핵을 완성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호가 회장이나 대표를 맡으면 정변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예. 오. 20대 때는 학생회장 했을 때 유월항쟁, 네네. 50대 중반에는 원내대표를 맡아서 박근혜 탄핵 두 개가 다 한국 현대사에 기록될 만한 큰 정변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요즘 그걸 뛰어넘는 놀라운 분이 나타나셔서 계엄령 선포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되게 이렇게 이게 현실인가 놀라울 정도인데 어쨌든 그 한국 현대사에 기록될 두 개의 큰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자랑을 좀. 네. 되게 제가 다음 질문으로 한번 어필을 부탁드린다고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은 난 시켜도 알아서 다 잘해. 자기 자랑. 네. 예. 정말 바로 그리고 한강 작가님이 나오신 네, 우리 최고의 과 아웃풋. 후배예요. 그러니까요. 한강 작가가 제가 86년도에 연세문화상 중에서 이제 윤동주 문학상을 탔는데 오, 그 진짜 6년 작가님이시잖아요. 후에 한강 작가가 똑같은 상을 그렇구나. 탔죠. 네. 과 후배면서 시 문학상 후배이기도 하고요. 오, 이게 네. 아까 시인이 되려고 한다고 내가 시인이 되기 위하여 국문과를 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피식 웃어요. 오, 내가 전국적인 웃어요? 문학상을 2회 이상 수상하고 네. 연세대학교 당시에는 자타가 공인한 기홍도의 뒤를 이을 연세대 시인. 어필 웃잖아. 진짜- 이렇게 웃잖아. 아니 웃는 내가 이렇게 이유가 웃을 줄 어필을 알았어. 너무 잘하셔서 아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요. 네. 어. 아니 나는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요. 문학상을 탔으니까. 그쵸. 기영도를 있는 그리고 작가로서. 기영도 형이 제가 1학년 때 3학년이었고 네. 늘 같이 술 먹던 사이고 네네. 네, 제가 매우 좋아했던 형이고 오. 그 형이 시를 쓰면 그 형이 늘 버스에서 구상을 하고 집에 가서 쓰고 다음날 오는데 네. 동아리방에 제일 먼저 항상 도착하는 사람이 그 형님하고 나였거든요. 그러면은 상호야 어제 쓴 시 좀 봐주라. 그러면 딱 보고 형 너무 좋아요. 이런 그 시들이 지금 입속에 검은입에 오. 한 3분의 1 정도는 내가 대학 때 미리 본 시.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만 하고 싶다. 정치 얘기 그렇죠. 안 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건 기영도 시인이 연대 정예과를 나왔다는 거. 진짜요? 네. 그리고 그렇구나. 그때 중앙일보 기자 시절에 정치부 잠깐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원래 문화부도 했지만 정치 시작하시고 시도 쓰셨어요? 써보려고 했는데 정치의 호흡과 문학의 호흡이 달라요. 특히 시는 소설은 좀 약간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시는 시인이 아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으면 좋은 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정직하기 어려운 직업인가요? 아무래도 좀 때가 묻죠. 잔머리도 굴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인의 호흡으로 시를 쓴다는 건 저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도종환 시인이 국회의원 된 다음에 계속 물어봤거든요. 네. 선배는 계속 쓰세요? 계속 쓴다. 그래서 국회의원 끝날 때쯤에도 시집이 한 권 나왔어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의 최고작과 비교할 때는 조금 떨어져. 시인을 하고 싶으면 정치인 하지 말아야 되겠네. 지금 국회의원을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시 시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요? 도정환 의원 시 쓰고 있대 지금. 근데 그래요? 뭐 나는 이제 어쨌든 정치를 하다가 네. 죽기 전에 시집 한 권 묶고 죽는 게 제 소망이에요, 소망. 그럼 저희가 그 특정 정파로 분류하기 어려운 무게파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거 뉴에이즈 채널을 오픈하고 사람들이 빨리 클리어면 빨리 편 정하라는 댓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오랫동안 정치하시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편을 들거나 혹은 또 그 반대에 명확하게 서거나 하지 않는 정치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솔직히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해서 정치를 시작했고 또 그룹으로 따지면 이제 김근태 의원님처럼 이제 민주화운동 그룹이니까 저는 당 내에 진보 블록을 만드는 게 더 큰 관심이었고 어떤 특정한 계파의 줄을 서서 그분이 대통령 되게 만드는 일을 우선시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정치한 목적은 기존 정치권 내에 소위 말하면 진보 블록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책적인 포지셔닝을 조금 더 진보적인 포지셔닝으로 바꾸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집권 가능한 진보가 되자. 이게 이제 집권 가능한 진보. 저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저희 동료들 중에는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또 녹색당이나 혹은 뭐 그런 이제 진보 정당으로 아예 간 사람들도 네. 꽤 있고, 제가 민주당으로 간 걸 실망한 후배들도 많아요. 민주운동가니까 당연히 진보 정당에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이념과 색깔을 속인 게 아닌가요? 뭐 이렇게 주장한 후배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집권이 가능하지 않은 진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삶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네.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실용적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음. 그러면 기존 정당에 들어가서 그 정당의 색깔을 조금 네. 진보적으로 견인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안에 진보 블록을 만드는 일에 더 주력했고, 그래서 평생을 제 25년 정치하면서 항상 진보 블록을 만들어서 그게 민주당의 정책과 강령을 조금 네. 레프트로 만드는. 아. 그러니까 요즘 우리 당에 뭐 중도 보수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근데 일단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민주당,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유럽에 가서 프랑스 사회당 관계자들을 만날 때 프랑스 사회당 관계자가 저한테, 그때는 열린우리당 시절인데, 네. 열린우리당 정도의 정책 강령은 유럽에 프랑스로 오면 저건 중도 우파로 보인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당과 괜히 어깨를 견주려 하지 마라. 이따고 소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거기야 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당이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일 텐데,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우파들은 네.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빨갱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 포지셔닝이. 근데 네. 우리가 보면 유럽식 기준으로는 중도 보수가 맞을 텐데, 네. 한국적 현실에서는 우리는 중도 진보라고 음. 우리는 자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만들고 있는 정책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중도 진보 정도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원래는 중도 정당이었는데 중도 진보 정도로 만드는데 우상호 같은 소위 사람들 그룹들이 네.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구든 당 대표가 되면 저를 대변인으로 쓰는데, 네. 그거는 그 대변인이라는 실무적 기능을 잘하기 때문에 쓴 거고요. 네. 나를 대변인으로 임명해 줬다고 해서 그분의 꼬봉이 된 적은 없어요. 그 진보 블럭을 만든 과정이 좀 궁금해서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정계 입문하신 게 1995년이라고 검색했을 때 99년. 99년. 네. 이거 고쳐야겠네요. 제가 인터넷에서 저와 관련해서 검색한 건데. 좀 부정확한 정보들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1999년입니다. 1999년부터 탈당, 합당 이렇게 하면서 정당명이 10번 정도 바뀌셨더라고요. 소속된 정당이. 네. 근데 이게 사실 민주당의 역사를 좀 확인하기에도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한번 읊어보면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소속되셨던 정당의 변화의 역사와 함께 민주당의 역사를 한번 그러니까 읊어주시고. 제가 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이라는 책, 네네.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역사를 정리한 제가 책을 안 가져왔네. 그래서 그 띄우겠습니다. 여기. 네, 그 책에서 이제 그 25년 역사를 썼는데요. 어쨌든 저는 6번의 국회의원 출마해서 2번 떨어지고 4번 당선됐거든요. 선거 치를 때마다 당명이 바뀌어서 저는 5개 종류의 잠바가 아직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야당,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풍파가 심했다는 뜻이고요. 네. 당이 분열되었다, 통합되었다, 깨졌다가 자꾸 반복하니까 네네. 또 인기가 없으니까 자꾸 당명을 바꾸어서 새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계열이 자꾸 바꾸는 이유는 그만큼 풍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이 가장 오래 당명을 쓴 게 네. 한나라당이 제일 길었고요. 민주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길어요. 더불어민주당으로만 총선을 3번 치렀어요. 있을 네.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번 선거를 치른 동안 모든 당명과 잠바 색깔이 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가장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가장 안정된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당명들이 쭉 있는 거에 있어서 유사성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네. 민주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죠. 그렇죠. 당명에. 네. 그건 그러네요. 당의 색깔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자기 당이 갖고 있는 노선과 색깔을 드러내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네.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옳지 않아요.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건지 민주를 표방하는 건지 노동자를 위한 정당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정당인지 이걸 분명히 해주는 게 맞아. 당은. 네. 그러니까 가령 일본은 자유민주당, 자민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제일 중요한 이념으로 설파하겠다. 그러면 자유민주당이라고 하던가 그렇게 네. 해야 되거든요. 네. 저렇게 정체성을 숨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을 때 만들어진 정당이라 이름을 싹 꼬아서 만든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게 통합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건 그만큼 분열이 많이 됐다는 소리죠. 분열이 많이 됐으니까 좀 통합해보자고 이름에 통합을 집어넣어서 아 이거 너무 웃기다.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대통합민주신당 뭐 예? 그걸 집어넣잖아요. 아 웃기다.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새정치가 있어요. 아 그러네. 새정치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그건 뭐냐?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해볼 테니까 지지해 주세요라고 네. 보이기 위해서. 근데 새정치라는 이름을 쓸 때 보면 가장 얼마나 정치 불신의 대상이 됐으면 이름을 새정치로 만들겠어. 그래서 새정치라는 이름을 쓸 때가 가장 민주당에 대한 정치 불신이 클 때, 그때 네. 새정치라는 이름으로 창당을 해요. 그래서 새정치라는 이름을 쓸 때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가 왔기 때문에 당명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직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이었네요. 그건 이제 안철수 씨하고 정당 통합했잖아요. 그때 네. 우리 당이 인기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당명의 정치학이라 할까? 당명에 네. 숨겨져 있는 이면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보수 정당 계열들이 보수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것보단 네. 캐치올 전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이름. 네. 그래서 이제 신한국당 네. 당명에 나라 이름을 넣으면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아메리카당 그래봐요. 가만 놔두지 않죠. 네. 영국당 그러면 안 돼요. 네. 근데 이상하게 이분들은 신한국당, 그다음에 한나라당,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 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때는 자유한국이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미래통합당 네. 분열됐었나 보죠.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적이 한 두세 번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보면 뭐 색깔을 애매하게 만든 적이 있죠. 열린우리당이라는 건 도대체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뚜껑 열린당 그래서 맨날 뚜껑 열린당이라고 비웃음 당했잖아요. 근데 그 당이 가장 정치 개혁에 앞장섰는데 이름은 열린우리당이라고 정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도 별로 좀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이 열린우리당 시절이 아마 제가 초등학생 때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그 말씀하신 정치개혁에 열린우리당이 앞장섰는지 얘기하시면 너무 길어질까요? 아니요. 민주당은 네. 소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는 네. 소위 사당이었어요. 사당. 김대중의 정당. 당이었다. 또 저쪽 당은 일면 김영삼 정당, 네. 김종필 정당. 그러니까 삼김 정당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정당의 주인을 그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 아니고 네. 대통령 후보가 당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여러 당명을 썼는데 네. 평화민주당 그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새정치 국민의 이런 이름을 써도 사람들은 김대중당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유권자들은 네. 쉽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역사는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인 장당의 역사로만 굉장히 오랫동안 오다가 네. 이때는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은 결국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과 싸우는 소위 말하면 투사였어요. 정치인이지만 매우 전투적인 민주 정당의 지도자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당은 굉장히 특정 당수에 사당화돼 있었지만 네. 그때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정당의 일사불란함 때문에 그것이 용인됐어요. 당내 민주화는 없었어요. 네. 오로지 전두환, 박정희가 싸우기 위한 전투적 정당의 꼴이었죠. 그 이후에 열린우리당은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셨으니까 네. 당을 민주적인 정당으로 만들자. 라는 싸움이 붙어갖고 네. 결국은 당 내에서 그것을 합의가 안 돼서 네.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신 분들이 그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정치 개혁을 둘러싼 갈등. 그러니까 보스 체제의 정당을 혁파해서 네. 민주적인 당 대표 선출을 민주적으로 하자. 왜 우리는 선거만 하면 항상 김대중
총재만 당 총재를 해먹냐? 네. 그게 말이 되냐?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기 위한 이제 새로운 변화. 그다음에 당원 중심주의. 당원들의 권한을 보스가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라 당원들에게 참여 이 기회도 주고 의무도 주고 네. 회의 참석의 의무도 줘서 네. 공당의 형태로 사당이 아닌 공당의 형태로 만들자고 하는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정당의 시스템으로만 보면 민주당 계열은 열린우리당부터가 사실상 민주정당이에요. 사실상 그 전까지는 총재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총재를 겸임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재를 겸했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당 총재였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당은 총재가 있고 당은 그럼 대표를 뽑아요. 지금으로는 진짜 상상이 안 상상이 안 되는 가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네. 치열한 싸움이어서 당이 깨지면서 나올 정도로. 그게 몇 년도였어요? 열린우리당 2003년이었죠. 2003년. 그래서 그게 저도 그 당시에 9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00년 네. 선거에 나와서 떨어져가지고 네. 국회의원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당 개혁을 해서 당을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서대문구에 새천년 민주당 후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열린우리당으로 가고 네. 그러면 우리 민주당 계열에서 후보가 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으로 참여한 저 같은 원외위원장들은 네.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질 걸 각오하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 그 당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안 온 사람이 더 많아. 네. 새천년 민주당이 원래 익숙하고 호남 네네. 당원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네네. 열린우리당으로 가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오신 분들이 많아. 네. 추미애 대표도 그때 안 왔어요. 온다 그러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열린우리당을 당시에 좌지우지했던 건 이제 당시에 네. 천신정이라고 하죠.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어, 원래 새천년 민주당 때는 거기에 추미애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움직였었는데 네. 추미애 대표가 새천년 민주당에 남고 열린우리당에 네.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주도했죠. 어. 이분들이 정치 개혁을 주도한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그때는 되게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분들을 되게 흠모했어요. 너무 멋있는 거야. 정당 개혁, 정치 개혁을 위해서 네네.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 우리 후배들한테 국회의원을 못하면 할 수 없지. 그러나 정치 개혁을 위해서 가자는데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남을 수 없다. 네. 그것을 옮겼죠. 그때 이제 같이 옮긴 게 이제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뭐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옮겼는데. 오, 네. 근데 갑자기 탄핵이 되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국민들이 우리가 열린우리당으로 딱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다음에 정당 지지율 조사할 때 3등이었어요. 네. 우리가. 네. 새천년 민주당이 2등, 우리가 정당 지지율 3등이었는데 탄핵이 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 갖고 탄핵을 하냐. 그래서 네. 이게 오히려 그래서 우리 열린우리당을 찍어주자 붐이 일어서 덕분에 제가 또 국회의원 떨어질 각오하고 나갔는데 당선이 초선 됐지. 그러셨구나. 물론 우리 지역구 유권자들이 우상호라는 사람의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받겠지만 네네. 탄핵 덕도 분명히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 그래서 어쨌든 정당이 정치 개혁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순순히 되는 일이 없고 네네. 치열한 갈등, 심지어 분단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쟁취된 소위 이 정당. 그래서 네네. 그때부터 이제 집단 지도 체제. 집단 지도 총재 혼자 해먹는 게 아니라 네. 지금처럼요. 최고위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걸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거든요. 그게 2004년 그때부터 그때 시작된 시작된 거예요? 거예요. 그 전에 무조건 총재님 한 분이고 진짜. 당 회의에서 사무총장이 총재님께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쾅쾅쾅. 토론도 없었어요. 그렇구나. 게다가 열린우리당이 와서 네. 이제 어떤 안건을 놓고 토론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열린우리당은 토론이 너무 많았어. 나중에 중앙위원회 같은 거 열면 5시간, 6시간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못 해. 아이고. 네. 수평적인 조직. 그거는 좋은데 또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본 거예요. 네. 그리고 당 대표가 틈만 나면 바뀌어. 그러니까 조금만 재보궐선거 한 3개짜리 떨어져도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그러면 그냥 사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퇴하면 또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당 대표가 너무 빨리 바뀌어. 계속. 그러니까 리더십이 형성이 안 되는. 네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된 건 좋은데 네. 권위를 너무 없애버려서 네. 당 대표의 권위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바꾼 것이 2009년, 2008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시작된 정당 실험에서
정당의 대표를 너무 힘을 약화시켜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지금처럼 당 대표 선거를 따로 하고, 네. 예.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을 선거를. 따로 하는. 그래서 네. 무슨 소리냐면 집단 지도 체제를 운영을 하지만 네.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시행착오 과정이네요. 이게 다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전에는 최고위원 선거를 해서 6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위 득표가 1등, 네. 2위 득표가 2위 득표부터 5등까지가 최고위원이에요.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당 대표가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따라주세요. 그러면 2등 된 분이 딱 손을 잡고 무슨 소리야 나하고 몇 표 차이 났다고? 예? 왜 네 맘대로 해? 2등 3등 마음 먹고 같이 흔들고. 막 그렇죠. 그럼 네. 1등이 내가 대표인데 네. 아니 나하고 1% 차이밖에 안 났잖아. 근데 왜 네 모든 걸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나한테 지분을 줘. 대변인 2명 중에 1명 내가 임명할 거야. 막 이런 싸움이 벌어져서 아주 꼴사나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표의 권위를 그래도 세우자. 제왕적 총재는 안 되지만 네. 당 대표의 권위를 세우자. 그래서 이제 세워서 오늘날처럼 대표가 훨씬 더 세고 최고위원들은 이제 순번대로 네. 득표수대로 2, 3, 4, 5 이렇게 만든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요 시스템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전과 더불어민주당 이후가 또 달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 이전이 좀 달랐다는 것처럼 어떤 게 달라졌죠? 더불어민주당부터는 뭐가 있냐면 이제 정책 강령. 아까 제가 정책 강령. 정책 강령에서 조금 더 진보적으로 올라가요. 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9년 10년도에 무상급식. 네. 예. 그때 2009년 10년인 때는 몇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때 무상급식 투쟁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서울까지 상륙을 하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세훈 시장이 이것 때문에 물러났어요. 네. 무상급식 안 하겠다고 개기다가 네. 여기서 개기다가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뭐 인터넷 방송이니까. 네. 저도 뭐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네. 전직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네. 실제 개긴 게 맞거든요. 그래서 주민 투표를 이제 하다가 주민 투표가 무산되면서 이분이 이제 옷을 벗었어요. 네. 왜 국민의힘 계열의 당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싫어하느냐? 싫어하는 당원들이 많냐? 그때 오세훈 시장이 당에서 네. 사퇴하지 말라고 당론으로까지 밀어붙였어요. 지도부들이. 네. 근데 이 양반이 던져버렸어. 그래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네.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의 등장은 시민 정치 세력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대한민국 정치권을 강타합니다. 박원순 개인이 아니라 박원순과 함께 움직인 시민사회운동 출신의 정치인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상급식은 처음엔 민주당 안에서는 저거를 우리가 채택하면 무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우리는 공산당으로 몰린다. 네. 우리 빨갱이로 몰린다. 절대 안 된다. 네. 당내 국회의원 중에 50%가 반대했어요. 근데 그 이슈를 계속 키워나가고 당시 정세균 대표가 민주당의 공약으로 내걸고 그거를 2010년 지방선거의 메인 이슈로 만들어요. 근데 그때 서울 경기는 졌지만 나머지 지방선거를 싹쓸이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막 그 당시 보수정당하고 경쟁을 하니까 이 정책 캠페인을 보고 국민들이 무상급식을 해주는 쪽으로 투표를 그러니까 정책을 보고 투표가 시작되는 첫 선거를 경험했어요. 그 되게 상징적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에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나서 무상급식이 의미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그 열렬한 환호와 그 선택을 보고 당 정책 강령에다가 2012년도에 박원순 시장과 함께했던 시민 정치 세력들을 집단적으로 영입하고 당대당 통합을 하고 그리고 그때 그분들의 조건이 바로 당의 이념을 조금 더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노동 존중 사회를 넣어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받아요. 협상해서 그때 노동 존중 사회를 당 강령에 넣으면서 한국노총과 정책연합을 해서 지금까지 한국노총과 우리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죠. 국민의힘이 우리를 보고 계속 민주노총 결탁한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국노총과 결탁한 세력이에요. 민주노총은 진보당하고 친하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자면 경제민주화라는 건 뭐냐면 적어도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 약자층,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분배한다고는 분배 개념이에요. 경제민주화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과거에 이건 공격받던 거예요. 빨갱이로. 네. 그거를 채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존중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의 권리를 훨씬 더 많이 보장하고 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레이버리즘 우리가 상당히 반영한 거죠. 네. 우리가 적어도 유럽식 복지 모델을 채택을 했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정당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는 중도 개혁 정당이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민주 개혁 세력이라고 스스로 네. 자청했어요. 네. 중도라는 중도라는 표현을 버리고 민주라는 이름을 쓰면서 조금 더 정치 개혁 냄새를 낸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고전에 이제 소위 말하면 민주통합당 시절에 시민사회와 통합을 하면서 네. 이 이념을 채택을 하는 건데 이거는 대한민국 정당 사상으로 진보 정당이 아닌 네. 집권 가능한 야당에서 그 약간 진보적인 네. 정책들을 당의 강령으로 만든 첫 사례입니다. 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기 시작한 건 15년. 2015년부터였어요. 그런 새정치민주연합이 깨져가지고 국민의당이 안철수 씨가 한 30여 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네. 호남 기반의 야당을 만들잖아요. 네, 국민의당. 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그냥 유지할 수가 없어서 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그게 2015 지금까지 년에. 온 거죠. 그래서 2016년도, 2020년, 2024년 세 총선 번의 때. 총선을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써서 다 성공했어요.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선거에 승리하니까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대선 지방선거는 졌지만 네. 이 당명은 바꿀 필요가 없다 해서 당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당명에서 들어가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민주라는 키워드가 계속 들어가는 것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민주라는 가치가 좀 어떤 의미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이 보면은 미국 민주당은 이제 데모크라시를 네. 표방하고 있고요. 네. 이 미국의 공화당은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민주주의 개념이지만 공화를 강조하는 분들이 보수 정당인 거죠. 그다음에 민주를 강조하는 쪽 개인의 권리나 권익, 인권을 강조하는 쪽이 이제 소위 말하면 리버럴 파티. 네. 그래서 민주라고 할 때의 민주가 의미하는 국제적 개념은 리버럴 파티를 의미해요. 사회, 노동 이거는 그러면 이제 계급 정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잘 보시면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가 네. 사실은 공화주의자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땐 지금 국민의힘이 이념적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이 당이 가야 할 지향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그런 이론가나 그런 핵심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얘기가 달라지는 이유는 표방하는 지향성을 분명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승민 대표는 분명하게 자기는 공화주의자고 네.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공화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하는 이 주장을 굉장히 분명하게 하죠. 저는 그런 면에서 유승민이라는 지도자가 보수 정당에서 가장 분명한 색깔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중부담 중복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지 혜택을 늘려야 된다. 네. 이 공화주의자로서 굉장히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복지라는 개념은 진보의 척도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역사에서 복지가 강조된 건 전 세계가 막 공산화될 때 처칠이 네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네. 그래서 영국식 복지제도를 강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회주의에 물들 수 있는 영국이 막시즘이 영국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칠이 사회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인용으로 만든 것이 바로 복지즘이에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복지를 강화하려고 그러면 빨갱이라고 그래. 공산주의에 맞서서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복지주의인데 처치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사적 연원도 모르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저를 빨갱이라고 해도 좋은데 제발 역사성을 가지고 전 세계의 정치 이념의 역사를 공부하고 표현을 해주시라. 그래서 그럼 처칠이 빨갱이냐? 예?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공산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지킨 매우 중요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주장하면서
영국식 복지 모델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그게 처칠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민주인데 민주적인 정당,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네. 거기서 표방하는 세계적인 의미의 민주는 리버럴리즘이죠. 리버럴리즘.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산당, 사회당과 우리는 색깔이 다른 거예요. 민주, 네, 네. 리버럴리즘을 표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네. 근데 역사성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여해온 정당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네. 시절부터 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뭐 이렇게 이어온 그다음에 현재 당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던 네. 민주화운동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처럼 민주주의가 후퇴하려고 할 때 그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 역할을 우리 민주당이 맡아왔다고 하는 자부심도 당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실제 세대 강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런 역사를 따라서 민주당이 변화했구나 이해했는데 사실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보수 정당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세계 플러스 2개의 5대 강령이 민주당의 되게 핵심이다라고 얘기해 주시지만 민주당도 어떤 부분에서 캐치올 파티로서의 정체성도 굉장히 강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2012년 선거 때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얘기를 제 첫 선거였어요 그때가. 채택을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상대 진영의 그 트레이드 마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네. 저건 거짓말이다.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면 뭐였냐고요. 그쪽에서 그게 이제 캐치롤 전략이거든.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쓰고 있는 전략도 비슷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완전 극우 보수로 갔으니 네. 중도 보수까지 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영역으로 확 들어가는 거죠. 저건 일종의 대선 전략이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저는 왜 민주당 중도 보수까지 나는 표방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전혀 당내 반발이 없는데 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규정해버리는 바람에 저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네. 중도 진보 정도가 맞는데 이제 네. 이렇게 지금 중도 보수라고 그러면 되게 이준석 대한민국에서는 네. 이준석, 오세훈, 유승민 정도를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적 이념 지표로는 우리는 중도 진보가 맞고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이 중도 우파가 맞아요. 중도 보수. 그러니까 근데 그런 논쟁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뭔데? 그러면 복잡해요. 그건 정치 사상사 철학으로 이어지는 문제라서 그래서 저는 네. 그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중도 진영으로까지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는 이 정책 프리즘을 갖겠다라고 선언한 거고 그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서 그걸 실현하는 방식으로 실용주의를 표방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가장 실용주의 대표 주자는 원래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방법론으로 실용주의를 주창한 것은 다 잘했다. 그리고 중도 보수 혹은 중도 유권자까지 우리가 신뢰를 얻겠다고 주장한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신호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민주당의 세계관과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잘 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모신 인턴님이 너무 역사성이 깊으셔서 제가 괜찮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저밖에 없습니다. 숨 쉬듯. 저는 자랑한 게 아니에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좀 헷갈려요. 자랑이신지 사실만을 얘기하시는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다른 분 불러서 이 역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처럼 얘기 못하는 게. 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정치한 정치인이 지금 몇 명 안 남아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럴까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새로 고침 위원회 했을 때도 민주당은 기득권인데 아닌 척하는 정당이다. 위선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2030이 이제 민주당한테 기득권 정당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는지.